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 내일 갑자기 집을 옮겨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새로운 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떠오르는 답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은 아직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후 사람들 가운데 10명 중 무려 8명이 최소 한 번 이상 이사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중 90% 이상이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했을 텐데 라며 깊은 후회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한국인에게 집이란 곧 인생의 무대이며 안정과 성공의 상징이고 자산을 지켜주는 버팀목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다는 의미이자 가족을 위해 마련한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집이라는 존재가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난 그냥 지금 사는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은퇴, 건강 악화, 갑작스러운 배우자와의 이별, 자녀들과의 관계 변화, 혹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예기치 못하게 집을 옮겨야 하는 순간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그때 깨닫게 되죠. 내가 선택한 이사가 아니라 떠밀린 이사였구나. 그 순간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제가 직접 만난 어느 70대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에서 평생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허리디스크 악화로 계단 몇 개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이 아파트엔 엘리베이터가 없었죠. 결국 부랴부랴 다른 집을 알아봐야 했고 급하게 선택한 집은 교통도 불편하고 병원도 멀리 있어 몇 년 동안 불편과 후회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조금만 일찍 생각했더라면 지금은 훨씬 편안했을 텐데 라는 말이 얼마나 뼈아프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인생 후반전의 집을 마지막 보루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 하나로 인해 그 마지막 보루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관리비가 감당되지 않으며 크고 화려한 집이 오히려 삶의 무게를 더 얹히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큰 집, 좋은 위치가 인생의 목표였지만 노년기에는 편안함, 안전, 그리고 관계가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70대가 되어 무릎이 시큰거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고 병원에 가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고층 아파트에 홀로 남겨진 자신을 혹은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 하나로 깊은 산속에 집을 마련했는데 눈 오는 겨울날 보일러가 고장 나도 부를 사람이 없어 추위에 떨고 있는 자신을 그 순간 집이란 공간이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라 감옥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노후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집 선택의 비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히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를 두고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10년, 20년을 불안 속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평온함 속에서 살 것인지를 가르는 생사의 기준을 함께 짚어보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자식들이 자주 올 테니 큰 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명절에 부모 집에서 숙박하는 자녀의 비율이 지난 10년간 3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숙박시설을 이용하거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평생 빚을 내서 넓은 집으로 이사했는데 자식들은 잠시 얼굴만 비추고 돌아가 버리는 현실.
남는 건 2배로 불어난 관리비와 텅 빈 거실뿐입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어르신은 아들이 결혼한다고 30평 아파트에서 50평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1년에 몇 번 얼굴을 보러 오는지 손가락으로 셀 정도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무리했을까라는 말과 함께 매달 나가는 관리비 고지서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집은 크기가 아니라 내게 얼마나 맞는가가 진짜 기준이라는 것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실패 사례를 듣고 두려움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미리 준비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희망입니다. 이 영상에서 다룰 9가지 기준은 실제 사례와 데이터,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50대이든 60대이든 혹은 이미 70대를 넘어섰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한다면 다음 이사는 떠밀린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도하는 삶의 마지막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상황별 노후 주거 체크리스트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작은 나침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이미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반은 행동으로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기준은 우리가 평생 동안 잘못 믿어온 평수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한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새 집을 고르시겠습니까? 편안함일까요? 병원과의 거리일까요? 아니면 자식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위치일까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답이 여러분의 노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0세 이후 한국인 10명 중 8명이 최소 한 번은 이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중 90% 이상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그때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 조금만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 말이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평생 쌓아온 안정을 잃어버린 탄식이라면 어떨까요? 한국인에게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집을 산다는 건 곧 성공을 의미했고 자산을 불려나갈 기회였으며 은퇴 후에도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켜온 집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짓누릅니다. 관리비, 유지비, 병원과의 거리, 계단 몇 개조차 오르내리기 힘든 몸. 이 모든 것이 쌓여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제가 만난 70대 어르신 한 분은 평생을 살던 3층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면서 계단 오르내리는 것이 고통이 되었고 결국 엘리베이터 없는 집은 감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랴부랴 옮긴 새 집은 교통도 불편하고 병원도 멀어 하루하루가 후회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조금만 더 일찍 생각했더라면 지금은 훨씬 행복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릎이 시큰거려 걷기도 힘든데 가까운 병원조차 없고 자식들은 바쁘다며 명절에도 잠시 얼굴만 비추고 금세 떠나버립니다. 관리비는 2배로 늘어났지만 집안은 텅 비어 쓸쓸합니다. 이 순간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외로움과 불안의 상징이 됩니다. 그렇다고 겁을 주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노후의 집을 잘 고른 사람들은 오히려 인생의 후반전을 가장 빛나게 살아갑니다. 작은 평수지만 따뜻하고, 병원은 걸어서 10분, 복지관에서는 친구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매일이 즐겁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집에서 혼자 우울하게 사는 것보다 작은 집에서 웃으며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 여러분, 집은 단순한 벽과 지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의 20년, 30년을 지탱해 줄 무대입니다. 그 무대를 잘못 고르면 평생 모아온 돈도, 건강도, 마음의 평온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무대를 고르면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노후의 집 선택 8가지 기준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냥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하는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70세, 80세가 되었을 때 매일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을지, 아니면 후회 속에 보내게 될지를 결정짓는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노후 주거 체크리스트도 준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는 나침반이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단 한 줄도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첫 번째 기준부터 이미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 속아온 평수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집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시죠? 몇 평이야? 이 질문은 마치 집의 가치와 사람의 신분을 가르는 척도처럼 사용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평수 신불론의 실체를 벗겨내고자 합니다. 노후의 삶에서 큰 집이 반드시 좋은 집은 아닙니다. 오히려 평수에 집착하다가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국토부가 정한 1인당 적정 주거 기준은 불과 4평입니다. 그렇다면 4인 가족이라도 6평이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30평, 40평 아파트를 당연하게 생각하죠. 계산해 보면 사용하지 않는 인격 공간이 무려 절반 이상입니다. 실제로는 식탁, 침대, 책상, 옷장 같은 최소한의 공간만 내가 온전히 쓰고 있을 뿐, 나머지는 짐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큰 집일수록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수 신불론의 함정입니다. 제가 만난 한 60대 부부는 아들 결혼을 앞두고 30평에서 50평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이들이 손주를 데리고 오면 집이 넓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1년에 몇 번 얼굴만 비추고 갔고, 손주는 아예 집에서 자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은 건 2배로 불어난 관리비와 청소 스트레스뿐이었죠.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게 다 체면 때문이었어.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명절에 부모 집에서 숙박하는 자녀 비율은 30% 이상 줄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텔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와 손주가 자주 올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빚을 내어 큰 집으로 옮기는 건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더 충격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은퇴 직후 시세 차익을 기대하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넓은 평수 아파트를 산 어떤 부부는 몇 년 지나 집값이 떨어지자 노후 자산 전체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 집을 팔려고 했지만 매수자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의 집은 넓히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게 정답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집 크기를 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공간과 스트레스를 줄이라는 뜻입니다. 25평 전후의 집이면 방 2개, 화장실 하나, 거실과 부엌이 나옵니다. 부부가 살기에 충분하고 자녀가 가끔 와도 문제없습니다. 실제로 건축업계에 있는 제 지인이 전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60대 부부가 처음에는 45평 주택을 짓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설계 과정에서 하나하나 물어보니 사실 필요 없는데요 라는 대답이 계속 나왔고 결국 20평으로 줄여 지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부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0평에 살아보니 훨씬 아늑하고 관리하기 편해요. 45평으로 지었으면 청소하다 죽었을 거예요. 또한 노년기에는 체력과 건강이 점점 떨어집니다. 넓은 집은 오히려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 유지보수 관리비는 끊임없이 부담을 주고 빈 방은 고독을 증폭시킵니다. 일본의 연구에서는 고령자가 큰 집에 혼자 살 경우 우울증 발병률이 1.8배 높아진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집이 넓다고 해서 행복이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자신의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실제로 내가 쓰는 공간은 얼마나 될까요? 침대, 의자, 작은 책상, 그게 다 아닙니까? 나머지는 옷가지, 가구, 쓰지 않는 물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넓은 평수를 위해 빚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는 건 짐들을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넓은 집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짐이 차지한 집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여러분의 노후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집은 결코 체면이나 신분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삶을 가볍게 하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집은 넓히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이 행복입니다. 줄인다는 것은 크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과 걱정을 줄이는 것입니다. 25평. 이 평범한 크기가 노후의 삶을 가장 평온하게 만드는 황금 비율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넓은 평수집은 오히려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적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바로 노년의 강남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남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가장 비싸고 가장 화려한 곳, 그리고 성공의 상징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노년의 강남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복지관 근처입니다. 믿기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복지관 주변은 노년층에게 가장 중요한 거주지가 될 것입니다. 먼저 일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나라입니다. 그곳에서는 복지관 주변 집값이 학군 주변보다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곳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돌봄, 건강, 식사, 커뮤니티, 심지어 취미와 여가까지. 그러니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국 역시 곧 이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돈이 많은 분들은 사실 어디에 살든 큰 불편이 없습니다. 백화점 근처에만 살아도 됩니다. 백화점 안에는 문화센터가 있고 각종 음식점이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완벽하게 깔려 있죠. 사람 부르면 도와줄 인력도 충분하고 자식들도 자주 찾아오니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복지관 근처로 가야 한다는 것, 복지관이 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선 교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무슨 교육이냐고 생각하지만 복지관은 단순한 취미 강좌를 넘어섭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AI 활용, 컴퓨터 기초 같은 디지털 교육은 물론이고 스포츠 댄스, 연극, 합창 같은 활동도 제공합니다. 어떤 곳은 무려 15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배우고 즐기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겁니다. 둘째, 건강입니다. 복지관 안에는 물리치료실이 있는 곳도 많습니다. 어깨가 아프거나 무릎이 시큰거릴 때 바로 옆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발소도 있어 전문가가 머리를 잘라주는데 비용은 고작 2,000원에서 5,000원. 저렴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게다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병원까지 동행해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돌봄과 식사입니다. 복지관에는 영양사가 관리하는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습니다. 혼자 끼니를 챙기기 힘든 분들에게는 이보다 든든한 제도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점심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친구와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 소중한 순간이 됩니다. 넷째, 교통과 접근성입니다. 대부분의 복지관은 대중교통이 잘 닿는 곳에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과 가깝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쉽게 다닐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복지관에서는 자체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집이 조금 떨어져 있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복지관으로 걸어가면 친구들과 함께 체조를 하고 점심에는 영양사 식단으로 건강한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스마트폰 강좌나 합창 연습을 듣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외롭지 않고 내일을 기대할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야말로 노후의 강남 아닐까요? 반대로 복지관 하나 없는 동네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는 사람도 없고 배울 곳도 없으며 돌봄이나 의료 접근성도 떨어지는 곳. 몸은 아직 건강할지 몰라도 마음부터 무너집니다. 외로움이 병보다 먼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1.5배 높다고 합니다. 결국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위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복지관까지 걸어서 1km 이내. 이 조건만 충족해도 삶의 질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나는 아직 복지관 갈 나이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맞습니다. 지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0세, 80세가 되면 결국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곳이 바로 복지관입니다. 그렇다면 늦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의 집을 잘 고르려면 강남 아파트가 아니라 복지관 옆 작은 아파트가 답일 수 있다는 것을요. 복지관은 노년의 강남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지만 실제로는 큰 위험을 안고 있는 집 선택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버타운, 전원주택, 그리고 고층 아파트.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버타운, 전원주택, 고층 아파트. 이름만 들어도 누군가는 저게 바로 내 노후의 꿈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그 꿈을 산산조각 내곤 합니다. 오늘은 그 화려한 포장 뒤에
감춰진 위험을 하나하나 벗겨보겠습니다. 먼저 실버타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버타운은 잘 갖추어진 시설로 유명합니다. 입구엔 경비가 지키고 있고 안에는 간호사가 상주하며 아침 저녁으로 건강을 챙겨줍니다. 식사도 제공되고 운동 프로그램과 문화활동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호텔 못지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설은 호텔이었는데 마음은 감옥 같았어요. 왜일까요? 그곳에는 젊은이도 없고 아이도 없었습니다. 다양성 없는 공간은 매일 같은 사람, 같은 대화, 같은 생활 패턴으로 채워집니다. 처음엔 편하다 싶지만 3개월이 지나면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버티고 있는 걸까? 결국 수천만 원의 입주비를 포기하고 나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편리함이 곧 행복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많은 사람들이 로망을 품는 전원주택입니다. 푸른 숲, 새소리, 맑은 공기.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전원주택은 현실에서 로망이 아니라 노망이 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은퇴 후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그림 같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2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첫째, 끝없는 관리. 잔디를 깎고 배관을 고치고 겨울이면 눈 치우느라 진이 다 빠집니다. 둘째, 이웃과의 갈등. 시골 마을에서는 집성촌 문화가 강해 외부인에게 배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마을 행사에 수백만 원의 기부를 요구받거나 공사 차량이 막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 밤마다 들려오는 바람소리에 불안에 잠 못 이루고 아플 때 도움을 청할 곳도 없습니다. 결국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 되고 싶어 시골로 갔지만 끝내 다시 도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 전원주택은 로망이 될 수도 있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층 아파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망과 쾌적함 때문에 선호합니다. 하지만 고층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 고장입니다. 나이가 들어 무릎과 허리가 약해졌을 때 계단을 오르내린다는 건 상상조차 힘든 일입니다. 한 번 고장이 나면 그 순간 집은 철창 없는 감옥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고층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아득한 높이에서 느껴지는 두려움, 바람소리와 이명 증상까지 겹치면 편안해야 할 집이 오히려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지진이나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서 고층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물론 고층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현실적인 불편과 위험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이 세 가지를 무조건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버타운이든 전원주택이든 고층 아파트든 충분히 잘 준비하고 본인 성향에 맞는 선택이라면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멋있어 보인다, 남들이 좋다더라는 이유만으로 결정한다면 후회는 불보듯 뻔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아파트 단지는 4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난 12년간 단 한 건의 고독사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180여 개의 소모임을 만들어 교류했기 때문입니다. 꽃꽂이, 서예, 합창단, 동네 신문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면서 매일이 축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집의 형태가 아니라 사람과 관계가 있는가입니다.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 우리는 흔히 건물 외관이나 크기에 눈이 멀곤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그 집이 나를 살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가두는가입니다. 편리해 보이지만 내 마음을 메마르게 한다면 그 집은 호텔이 아니라 감옥일 수 있습니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외로움만 키운다면 전원주택은 보금자리가 아니라 무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에 집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집에서 나는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단지 버틸 뿐인가?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의 집 선택에서 가장 위험한 세 가지: 실버타운, 전원주택, 고층 아파트. 이 화려한 선택지가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바로 모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노후 주거의 세 가지 황금 열쇠입니다. 여러분, 노후 주거의 본질은 화려한 건물도 넓은 평수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을 충족해 주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의 집은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사람, 운동, 병원. 이 세 가지가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황금 열쇠입니다. 첫째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곁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웃은 단순히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위급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생명선이 되기도 합니다. 일본의 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내 주변에 인사를 나누는 사람이 최소 한 명이라도 있다고 대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이웃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노인들은 심리적 고립감이 커져 사망률까지 높아졌습니다. 좋은 이웃은 보험보다 든든합니다. 둘째는 운동시설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몸이 가장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숨이 차는 순간이 잦아집니다. 그런데 가까이에 산책로, 공원, 무료 운동기구라도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매일 30분 산책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햇볕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예방 효과가 크다는 건 이미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반대로 좁은 인도, 자동차 매연, 소음만 가득한 동네에서는 걷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니 노후의 집을 고를 때는 반드시 주변에 산책할 수 있는 길이나 작은 공원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병원, 특히 1차 의료기관입니다. 젊었을 때는 큰 병원 한 번 가는 게 문제 없을지 몰라도 70세 이후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감기부터 고혈압, 당뇨까지 자잘한 병원 방문이 잦아지고 돌발 상황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단순합니다. 집에서 병원까지 30분 이내. 이 시간이 넘어가면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심근경색 환자의 골든타임은 2시간 이내인데 이때 초기 대응이 가능한 1차 의료기관이 가까이에 있느냐 없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그렇다고 꼭 대형 병원이 집 앞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동네 가정의학과, 내과, 이비인후과가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곳에서 진단을 받고 필요하면 큰 병원으로 의뢰받는 체계가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어느 70대 여성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강남 큰 아파트가 부러웠는데 지금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병원 있고 공원 있는 우리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이야. 이 짧은 고백이 노후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화려한 건물보다 중요한 건 결국 생활의 편리와 안전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세 가지 조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있으면 운동도 같이 할 수 있고, 운동하다가 아프면 병원까지 같이 가줍니다. 병원 근처에 사람이 모이고, 복지관 주변에는 운동시설도 있습니다. 결국 노후에 좋은 집이란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작동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집을 고를 때 인테리어나 평수만 보지 마십시오. 문을 나서서 10분 안에 만날 수 있는 사람, 걸을 수 있는 길, 들어갈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노후 주거의 3대 황금 열쇠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후의 집에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 운동, 병원. 이 단순한 세 가지가 노후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노후의 집 선택,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바로 지금부터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의 집 선택에 필요한 여러 기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평수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 노년의 강남이 다름 아닌 복지관 근처라는 점, 그리고 화려해 보이는 실버타운이나 전원주택, 고층 아파트가 때로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현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황금 열쇠, 즉 사람, 운동, 병원이 노후의 집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사실까지.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노후의 집을 선택한다는 건 단순히 벽과 지붕을 고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삶의 무대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좁아도 따뜻한 무대, 조용해도 외롭지 않은 무대, 언제든 다시 시작할 힘을 주는 무대. 이 무대를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 20년, 30년이 전혀 다른 빛깔로 채워집니다.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부동산 불패 신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경기 침체 속에서 집값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재산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무대로 봐야 합니다. 집을 선택하면서 이 집이 오르면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이 집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혼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한국의 70대 이상 인구 3명 중 1명은 1인 가구입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고 해서 반드시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경비 아저씨가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매일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이웃이 있고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함께 노래 부르는 친구가 있다면 그건 혼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화려한 전원주택에 홀로 갇혀 있다면 아무리 큰 집이라도 외로운 감옥일 뿐입니다. 결국 노후의 집이란 관계를 지켜주는 집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의 좋은 집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집입니다. 병원과 가까워 안심할 수 있고 이웃과 인사 나누며 마음이 따뜻해지고 산책길을 걸으며 몸이 건강해지는 집. 바로 그런 집이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마지막 무대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재산을 지켜주는 껍데기입니까? 아니면 남은 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무대입니까? 만약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내가 원하는 노년의 모습, 내가 꿈꾸는 하루의 풍경. 그 그림이 선명해질수록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다음 이사는 떠밀린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도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준비의 절반을 끝마친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행동으로 옮기는 일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노후의 집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장을 빛나게 할 무대입니다. 그 무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로 향했는데 병이 속에 마치 비누를 풀어놓은 듯한 하얀 거품이 가득하고 시간이 한참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광경을 본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단순한 피곤 때문이라고 가볍게 넘기고 싶겠지만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구조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거품은 우리의 콩파티,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절규일지도 모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한다면 언젠가 팔에 굵은 주사바늘을 꽂고 주 3회, 4시간씩 혈액투석에 의존해야 하는 날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이런 장면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피로와 무심한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어느 순간 병실 침대 위에 누워 눈물로 후회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제게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그조차 나는 괜찮아, 그저 바빠서 피곤할 뿐이야 라고 말하며 몇 달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는 이미 온몸이 붓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 양쪽 콩팥이 거의 기능을 잃은 말기 심부전이었습니다. 투석 침대에 누워있던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었더라면 단순한 거품이라 생각했던 게 내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릴 줄 몰랐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함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먼 나라의 비극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며 이 경고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모든 거품이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면 구분할 수 있고 제때 행동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그 차이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수십 년 현장에서 배운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려 합니다. 단순히 두려움만 심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바쁘다는 이유로 내게 주어진 소중한 신호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거품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반드시 당신에게 필요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한 건강상식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을 투석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했던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은 단순합니다. 그 거품을 외면하고 계속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 순간부터 귀를 기울여 자신의 건강을 지킬 것인지.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여정은 두려움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희망과 감사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날들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처음 보는 소변은 콩팥의 상태를 가장 정확히 드러냅니다. 밤새 몸속에서 걸러진 노폐물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병이 속의 거품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물을 내려버립니다.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단서인데도 말이지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물을 내리지 말고 단 10분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 단순한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첫 소변을 본 뒤 물을 내리지 않고 다른 일을 하십시오. 양치나 세수를 하고 10분 뒤 다시 변기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만약 거품이 대부분 사라지고 물 위가 고요하다면 그것은 착한 거품입니다. 소변 줄기의 힘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상어품일 뿐이죠. 그러나 10분이 지나도 마치 비누를 풀어놓은 듯 가장자리에 잔잔하게 남아있는 거품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위험한 거품입니다. 이 거품은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죽은 거품입니다. 우리의 콩팥은 원래 정수기 필터처럼 수백만 개의 미세한 거름망으로 이루어져 있어 단백질과 혈구 같은 중요한 성분은 잡아두고 노폐물만 배출합니다. 그런데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이 이 거름망을 찢어 놓으면 마치 구멍난 스타킹처럼 단백질이 빠져나옵니다. 바로 그 단백질이 소변의 표면 장력을 바꾸어 잘 사라지지 않는 거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반드시 사진을 찍어두라고 권합니다. 환자 스스로 휴대폰으로 남긴 기록은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사를 만나 이런 거품이 제 소변에 생겼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사진 하나로 조기 진단을 받았고 돌이킬 수 없는 길목에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 테스트의 가치는 단순히 거품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살펴보는 습관,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태도를 길러줍니다. 우리 몸은 늘 말을 걸고 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10분만 시간을 내어 귀 기울인다면 평생의 고통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 환자가 떠오릅니다. 그는 아침마다 이 테스트를 하며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신부전이었지만 다행히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작은 10분이 제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내일 아침 10분을 투자할 용의가 있습니까? 단순히 물을 내리지 않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방법이지만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거품은 단순한 거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콩팥이 보내는 편지이고 우리가 응답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내일 아침 병이 속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거품은 나를 살리려는 신호일까? 아니면 무심코 흘려버릴 또 하나의 흔적일까? 그 대답이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콩팥이 무너져가는 길은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0% 이상 기능이 손상될 때까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콩팥을 침묵의 장기라 부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서서히 내리막길을 구르고 있는 것이지요. 저의 스승이자 한국 신장학의 대가였던 한 교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콩팥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다. 경고등이 켜지기 전까지는 운전자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일단 단백뇨가 시작되면 이미 자동차는 내리막길에 접어든 것이다. 그 말씀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초기에는 약물과 생활습관 교정으로 겨우 핸들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중기로 넘어가면서 자동차의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이때부터는 몸이 붓고 밤마다 쥐가 나고 호흡이 가빠지며 삶의 질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말기 단계에 이르면 자동차는 절벽 아래로 추락하듯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구역질로 밥을 삼키지 못하고 입에서는 소변 냄새가 나며 결국 투석이나 이식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의학적 설명이 아니라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마주한 수많은 환자들의 삶입니다. 50대 후반의 한 여성 환자는 고혈압을 수년간 방치하다가 단백뇨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생각하며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그녀는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교수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그때 무시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숫자로도 그 현실은 냉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인 7명 중 1명은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있고 그중 상당수는 자신이 병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말기 신부전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은 단순한 콩팥병이 아니라 그것이 불러온 심장마비와 뇌졸중 같은 합병증입니다. 콩팥은 단지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혈압과 혈액의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늘 환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자동차는 지금 어디쯤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직 브레이크를 붙잡을 수 있는 구간일 수도 있고 이미 속도가 붙어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쯤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비로소 다시 언덕 위로 끌어올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절대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속도를 늦추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태도와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저는 단순히 병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냉혹한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을 바꿀 용기를 갖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몸이 조용히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붙잡을 시간은 여전히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단 하나, 지금부터는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너져가는 콩팥에도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식탁 위, 부엌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소개해온 신장 회춘 주스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 주인공은 우리가 여름마다 즐겨 먹는 수박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비밀은 빨갛게 달콤한 과육이 아니라 대부분 버려지는 하얀 속껍질에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시트룰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시트룰린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마치 꽉 막힌 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교통경찰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혈관이 열리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찢어지려던 콩팥의 거름망은 회복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레시피는 간단합니다. 수박 껍질의 초록 겉껍질을 감자칼로 얇게 벗기고 남은 하얀 속살을 잘라 믹서기에 넣습니다. 여기에 콩팥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체리 오비 우유과를 함께 넣고 물을 약간 부어 곱게 갈면 완성입니다. 이 주스를 아침 공복에 한 잔씩 일주일만 마셔보십시오. 놀랍게도 아침 소변의 거품이 줄어들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말기 신부전에 가까운 분들은 수박의 칼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저는 이 원칙을 환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은 물 섭취입니다. 물을 하루 2리터는 마셔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체중 곱하기 30ml입니다. 예를 들어 60kg이라면 하루 약 1700ml, 즉 2리터보다 약간 적은 양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 물은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마셔야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생활 습관 하나로 기적처럼 좋아진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고혈압 약을 3가지나 먹어도 조절되지 않던 한 환자는 식단을 바꾸고 아침마다 이 주스를 마신 지 한 달 만에 혈압약을 하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약을 줄일 날이 올 거라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다시 삶의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부엌과 냉장고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스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바꿀 열쇠일 수 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내일 아침 몸을 무겁게 짓누르는 두려움 대신 한 잔의 희망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도 동시에 콩팥을 갉아먹는 나쁜 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빠진 독에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봐야 채워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콩팥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콩팥 도둑을 내쫓으라. 오늘은 3가지 콩팥 도둑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둑은 바로 짠 국물과 찌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뜨끈한 국물을 마셔야 밥을 먹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한 그릇 속에는 소금이 무려 2,000미권 이상 들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대부분을 단숨에 넘기는 셈이지요. 소금은 콩팥의 섬세한 거름망을 거칠게 긁어내는 자갈과 같습니다. 매일 국물을 들이켜는 것은 콩팥에 매일 돌멩이를 던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는 국물은 밥만, 건더기 위주로 먹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처음엔 밍밍해도 혀는 금세 적응합니다. 두 번째 도둑은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과자. 바쁘고 간편해서 자주 찾게 되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인 성분이 가득합니다. 이는 원래 뼈를 구성하는 좋은 성분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콩팥에 쌓여 기능을 망가뜨리고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장을 볼 때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십시오. 공장에서 만든 편리한 음식 대신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콩팥을 살리는 길입니다. 세 번째 도둑은 과도한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콩팥이 약해진 사람에게는 과한 단백질이 치명적 독이 됩니다. 단백질이 소화되면 요산이 생기는데 이것을 걸러내는 곳이 바로 콩팥이기 때문입니다. 지친 콩팥에게 계속 무거운 짐을 지우는 셈입니다. 정답은 체중 1kg당 0.8개. 예를 들어 60kg이라면 하루 약 50끼 적당합니다. 붉은 고기보다는 두부, 콩, 흰살 생선 등 콩팥에 부담이 덜한 단백질을 고르십시오. 이 3가지를 멀리하면 신장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작은 습관을 더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잠을 설친 환자에게 저는 약 대신 이 운동을 처방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발목을 몸쪽으로 힘차게 당겼다가 다시 바닥 쪽으로 쭉 뻗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에 몰린 혈액과 수분이 심장과 콩팥으로 올라가 잠들기 전에 불필요한 수분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실제로 한 여성 환자는 이 습관을 한 달간 지킨 뒤 10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깨지 않고 숙면을 취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변화는 늘 이렇게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콩팥 도둑셋을 내쫓고 작은 발목 운동을 더 해보십시오. 당신의 밤은 편안해지고 콩팥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건강은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국물 한 숟갈을 덜어내는 순간 당신의 콩팥은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콩팥을 지키는 방법, 피해야 할 습관, 그리고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콩팥 건강은 단순히 소변 문제나 투석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 전체의 수명과 직결되는 근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가 콩팥을 망가뜨린다고만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콩팥이 망가지면 혈압은 더 오르고 심장과 뇌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콩팥은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기능이 고장나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잡히지 않습니다. 또한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 부정맥이 생기고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말기 심부전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은 콩팥병 자체가 아니라 합병증인 심장마비와 뇌졸중입니다. 그러므로 콩팥을 지키는 것은 곧 심장과 뇌를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당신의 콩팥은 당신의 생명, 시계입니다. 그 시계의 태엽이 멈추면
당신의 시간도 멈춥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식단과 습관을 7일간만 실천해 보십시오. 국물 대신 건더기,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 과도한 단백질 대신 균형 잡힌 단백질, 그리고 매일 아침 수박 껍질, 주스 한 잔. 여기에 발목 펌프 운동을 더하면 일주일 후 당신은 몸의 변화를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침 소변에 거품이 줄고 붓기가 빠지고 밤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작은 변화지만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 비밀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과 음식을 섭취해도 마음이 불안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병은 쉽게 낫지 않습니다. 반대로 감사와 희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은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스위치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소변을 볼 때 두려움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밤새 내 몸을 지켜줘서 고맙다, 내 콩파타. 그리고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감사하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이 먹는 한 끼를 진짜 보약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도 무심히 지나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행동할 것입니까? 당신의 건강은 병원이 아닌 당신의 부엌에서,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댓글에 이렇게 다짐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내 콩팥을 지키겠습니다. 그 약속 하나하나가 모여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투석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주치의 이소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종아리가 뒤틀리며 쥐가 올라오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히고 곧 죽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흐르고 다리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얼어붙은 듯 경직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나이 들어 혈액순환이 떨어졌거나 단순한 근육 경련증으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저는 응급실에서 40년 동안 수많은 생사의 갈림길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쥐가 때로는 마지막 경고 신호가 되어 우리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그 신호를 무시한 채 고통 속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강한 톤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만 여러분의 다리가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이 안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쥐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넘어 그 배경에 숨겨진 치명적인 진실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3초만 눌러도 고통이 끊기는 기적의 혈자리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단순한 지식이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가족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쥐가 난 순간의 고통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섭니다. 마치 다리 근육이 돌처럼 굳어져 아무리 움직이려 해도 꼼짝하지 않는 경험 해보신 분이라면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 몇 초에서 몇 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지요. 풀린 뒤에도 근육통이 남아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운동을 좀 과하게 했나 보지, 물을 덜 마셨나 정도로 치부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경우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혈관이 막히는 전조,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 혹은 신경이 눌리고 있다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환자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면서 함께 숨이 가쁘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물을 더 마시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급성동맥 폐쇄 같은 치명적인 질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이 흔하지만 치명적인 신호를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밤 여러분의 다리가 돌처럼 굳으며 극심한 고통이 찾아온다면, 그리고 그 고통이 단순한 근육의 비명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른 척하고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즉시 대응하여 생명을 지키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그 선택을 행동으로 옮기게 도와드릴 겁니다. 제가 40년간 응급실에서 배운 교훈은 간단합니다. 작은 신호일수록 빨리 잡아야 한다.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증상이 결국 큰 병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 50세에서 80세 사이의 연령대에서는 근육과 혈관, 신경의 노화가 겹쳐지기 때문에 더더욱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단순한 다리쥐라고 무시했다가 다음날 걷지도 못하는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오는 분들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의 시작을 이렇게 강렬하게 열어가는 이유는 단순한 공포심을 심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희망을 꺼내드리기 위함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들을 알고 준비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한밤중의 공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제압하고 생명을 지키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눈을 떼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지식의 무기입니다. 저는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반전과 충격적인 사실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마지막까지 따라와 주신다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다리에 쥐가 나서 고통에 몸부림치며 잠을 설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신 평화롭고 건강한 밤이 여러분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현상, 의학적으로는 야간 다리 경련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근육이 놀라서 일어난 현상으로만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근육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하게 수축해버리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이 현상은 몇 초에서 몇 분까지 지속될 수 있고 풀린 후에도 통증이 길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련이 나이 들면서 더 자주 나타나고 특히 50대에서 80대 사이의 연령층에서 흔하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대표적인 원인은 과도한 근육 사용입니다. 낮 동안 갑작스럽게 무리한 활동을 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운동을 한 경우 근육이 피로에 지쳐 경련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마치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서 손이 떨리는 것처럼 다리 근육도 한계에 다다르면 본능적으로 수축해버리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평소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던 분이 갑자기 등산을 다녀온 날 밤 종아리에 심한 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은 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이 근육과 신경의 신호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리거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이 균형이 깨지고 결국 근육은 오작동을 일으켜 버립니다. 실제로 여름철에 응급실로 실려오는 다리쥐 환자 중 상당수가 탈수로 인한 전해질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되지만 고령층에서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물을 적게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욱 의식적으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특정 자세의 문제입니다. 오래 앉아서 일을 하거나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잠을 자는 경우 다리 근육은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근육을 단축시켜 경련을 쉽게 유발합니다. 실제로 사무직으로 장시간 앉아있는 분들이나 무거운 이불을 덮고 발끝이 아래로 꺾인 자세로 자는 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근육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결국 경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초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야간 다리 경련이 흔히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이뇨제, 고지혈증 치료제, 천식 치료제 등 일부 약물은 부작용으로 다리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약물과 경련의 연관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은 후부터 쥐가 잦아졌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노화 자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고 신경기능이 약화됩니다.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지 않아 작은 자극에도 쉽게 쥐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인구 중 약 50%가 정기적으로 야간 다리 경련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원인들이 단독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70대 어르신이 더운 여름날 운동을 한 뒤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지 않고 잠들었을 때 혈액순환 저하와 탈수, 근육 피로가 겹쳐 심각한 경련을 일으키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근육이 놀라서 생긴 일과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련, 즉 지나치게 자주 반복되거나 특정 부위에서만 나타나거나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갑자기 붓고 열감이 동반된다면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경련과 함께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나타난다면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평범한 경련과 위험한 신호를 구분하는 눈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바로 생사를 가릅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기엔 그 대가가 너무 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이 더 이상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인들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처의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원인을 알아도 실제로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그 고통 앞에서는 이론보다는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부분에서 단 3초 만에 통증을 멈추게 하는 기적 같은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을 아신다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공포에 떨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한밤중에 종아리가 뒤틀리며 고통이 찾아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주무르거나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즉각적으로 취해야 할 응급처치법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수많은 응급실 환자들에게 직접 적용해 본 효과가 입증된 대처법입니다. 단 3초만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끊어낼 수 있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반대 방향 스트레칭입니다. 쥐가 난 근육은 강하게 수축하여 돌처럼 뭉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근육을 억지로 풀어주려면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늘려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응급처치입니다. 예를 들어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는 바닥에 앉거나 침대에 누워 다리를 곧게 뻗습니다. 그 다음 발가락 끝을 손으로 잡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발목이 위로 젖혀지면서 종아리 근육이 서서히 늘어나는 느낌이 와야 합니다. 손이 닿지 않는다면 수건을 발에 걸어 잡아당겨도 좋습니다. 발바닥이나 발가락에 쥐가 났다면 해당 부위를 반대 방향으로 부드럽게 젖혀주면 효과적입니다. 허벅지 앞쪽일 경우에는 서서 발목을 잡고 엉덩이 쪽으로 당기며 늘려야 하고, 허벅지 뒤쪽이라면 바닥에 앉아 상체를 숙이며 햄스트링을 천천히 늘려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하게 하지 말고 암침 30초 정도 유지하면서 근육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부드러운 마사지입니다. 스트레칭과 함께 해당 근육을 손으로 주물러주는 것은 경직된 근육을 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강하게 주무르면 오히려 근육 섬유가 손상되거나 다음날 더 심한 통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치 근육을 달래듯이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승산혈 3초 지압법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기적의 처방이라고 부릅니다. 승산혈은 종아리 뒤쪽 정중앙, 까치발을 들었을 때 V자 모양으로 갈라지는 근육 사이에 움푹한 지점에 위치합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강하게 3초 이상 누른 뒤 천천히 떼는 동작을 반복하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비명을 지르던 환자들도 이 혈자리를 몇 차례 눌러주자 통증이 끊어진 듯 편안해졌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승산혈은 한의학적으로도 근육 경련을 완화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중요한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 승산혈을 찾아 3초간 강하게 눌러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고통의 스위치가 꺼지듯 완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온찜질 혹은 냉찜질입니다. 일단 급성 통증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는 따뜻한 한 수건이나 핫팩으로 근육을 감싸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이 더욱 이완됩니다. 반대로 통증과 염증이 심할 경우에는 차가운 찜질을 통해 부기와 염증을 줄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련 직후에는 온찜질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잔여 통증에는 냉찜질이 효과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네 단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칭, 마사지, 승산혈 지압, 온찜질 또는 냉찜질. 이 순서를 몸에 익히면 앞으로 어떤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소방훈련처럼 한 번 익혀두면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본 수많은 환자들은 대부분 쥐가 났을 때 우왕좌왕하며 고통 속에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아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승산혈을 눌러 고통을 차단하며 남은 통증은 찜질로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통증은 빠르게 사라지고 두려움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통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 다리에 쥐가 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제압하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평온한 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응급처치법을 여러분의 몸에 새겨두십시오. 오늘 밤 그 지식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다리 쥐를 단순히 응급처치만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시는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응급처치가 즉시 고통을 멈추게 한다면 생활 습관은 그 고통의 근본 원인을 끊어내는 열쇠라는 사실을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평생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처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수분과 전해질 보충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정의 신호로 움직입니다. 물과 전해질이 충분히 있어야만 신호가 정상적으로 전달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면 근육은 제멋대로 수축하며 경련을 일으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쉽게 손실됩니다. 고령층에서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물을 챙겨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1.5리터의 물을 의식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바나나, 시금치, 감자, 토마토처럼 칼륨이 풍부한 식품, 견과류와 녹색 잎채소처럼 마그네슘이 많은 식품, 멸치나 두부, 우유처럼 칼슘이 많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몸속 전해질 발전소를 채우는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둘째는 잠들기 전 스트레칭입니다. 단 5분만 투자하면 밤사이 다리 쥐의 공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눕기 전에 종아리, 허벅지 앞뒤, 발목과 발가락을 부드럽게 늘려보십시오. 작은 동작이지만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밤새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매일 잠들기 전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야간 경련 발생률이 5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는 똑똑한 운동 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근육을 강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다리 쥐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특히 준비 운동이나 마무리 스트레칭 없이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는 강도와 꾸준함입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넷째는 편안한 수면 환경과 자세입니다. 너무 꽉 끼는 잠옷이나 무거운 이불은 다리의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헐렁하고 편안한 옷을 입고 가벼운 이불을 덮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발끝이 아래로 향한 자세로 오래 자면 종아리 근육이 단축되어 경련이 잘 일어납니다. 옆으로 눕거나 발밑에 작은 베개를 받쳐 발목이 살짝 위로 젖혀지도록 하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섯째는 생활 속에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것을 피하고 틈틈이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다리를 꼬는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족욕을 하여 다리 피로를 풀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혈류가 원활해져 경련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복용 중인 약물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만약 특정 약을 먹기 시작한 후부터 다리 쥐가 잦아졌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뇨제나 일부 콜레스테롤 약, 천식약은 부작용으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모든 생활 처방은 결국 예방은 치료보다 강하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응급처치로 급한 불을 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는 다시는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단순한 습관들을 지금 당장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한밤중의 고통을 경험한 뒤에야 실천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작은 실천이 평생의 평온한 밤을 지켜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방 습관을 지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다리에 쥐가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목숨을 위협하는 질환의 전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짜 안전망이 됩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이 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다리가 갑자기 심하게 붓고 열감과 함께 붉게 변하는 경우입니다. 이 증상은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심부정맥 혈전증 DVT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관 속에 피떡이 생겨 혈류를 막아버린 상태인데 방치하면 그 혈전이 폐로 이동해 치명적인 폐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50대 남성 환자가 한밤중 종아리 쥐로 응급실에 왔는데 자세히 보니 한쪽 다리가 심하게 붓고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곧바로 초음파 검사를 했고 결과는 심부정맥 혈전증. 신속히 치료하여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만약 그냥 쥐가 난 거겠지 하고 집에 있었다면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두 번째는 다리 쥐와 함께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이나 가슴 통증,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심혈관계 이상이나 폐색전증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한순간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말고 배필킥 구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쥐가 풀리지 않고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면서 다리가 차갑고 창백해지거나 감각이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맥박조차 잡히지 않는다면 이는 급성동맥 폐쇄일 수 있습니다. 혈관이 완전히 막혀 근육과 조직이 괴사로 향하는 단계이므로 시간을 다투는 응급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근육 힘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는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니라 척추신경 압박 같은 신경계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리에 쥐가 난다고만 생각하고 미루다 병원을 찾은 환자가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된 사례도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원인 모를 고열, 오한과 함께 다리 통증과 부종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는 감염이나 염증성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며 역시 응급실에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위험 신호들을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의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괜찮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은 가장 큰 함정입니다. 제가 본 수많은 환자들 중 일부는 바로 그 안일함 때문에 병을 키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 있던 6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났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통증과 함께 호흡 곤란이 찾아왔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는 이미 폐색전증으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신속한 처치로 목숨은 건졌지만 이후 오랫동안 혈액 희석제를 복용해야 했습니다. 그분은 처음 증상을 무시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후회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주위로 치부된 증상 뒤에는 언제든 치명적인 질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가장 큰 메시지는 위험 신호를 놓치지 마라입니다. 그 신호를 아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응급실에서 저는 매일 밤 늦게 다리에 쥐가 심해 찾아오는 분들을 만납니다. 대부분은 다행히 단순 근육 경련으로 확인되지만 간혹 생명을 위협하는 병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가르는 것은 단순합니다. 위험 신호를 아느냐, 모르느냐. 여러분은 이제 그 신호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안전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삶의 교훈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응급처치법과 생활습관, 그리고 위험 신호까지 아셨다면 이제 남은 것은 그것을 어떻게 자신의 삶 속에 실천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저는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며 몸부림치던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공포에 머무르지 않고 지식을 무기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쥐가 나는 원인과 응급처치법, 생활 속 예방습관, 그리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위험 신호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내용을 하나의 교훈으로 정리하고 여러분 삶 속에 녹여내는 일입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배운 지혜로 자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다리 쥐라는 사소해 보이는 신호도 결국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면 위기를 맞이하지만 그 경고를 귀 기울여 듣는다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같은 증상을 무시하다 목숨을 잃었고 어떤 분은 작은 변화를 실천해 건강을 지켰습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물을 조금 더 챙겨 마시는 습관, 잠들기 전 5분의 스트레칭, 그리고 다리가 경련할 때 당황하지 않고 승산혈을 3초간 눌러주는 지식. 이 단순한 행동들이 모여 결국 한 사람의 삶을 지켜낸 것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오늘부터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지금 당장 물 한 잔을 준비하고 오늘 밤에는 다리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십시오. 무거운 이불 대신 가벼운 이불을 덮고 다리를 꼬는 습관을 고치고 혹시라도 약물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다리가 붓고 통증이 지속되고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할 때는 절대로 주저하지 말고 119를 부르십시오. 이 단순한 원칙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립니다. 또 하나, 저는 여러분께 더 큰 차원의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리에 쥐가 난다는 것은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비명이며 동시에 우리 삶의 습관을 돌아보라는 메시지입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식습관, 운동습관, 수면습관이 결국 우리 건강을 결정합니다. 작은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병을 예방할 수 있고
무시하는 사람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는 건강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더 이상 무지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방법을 알고 있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가 여러분의 밤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밤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권리,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단순히 듣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답은 여러분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다리는 더 이상 고통의 사슬에 묶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여러분의 건강한 다리와 편안한 밤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격려가 저에게는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밤이 다리 쥐 없는 평화로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